안녕하세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는 36살 지연이라고 합니다. 5살 딸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도 함께하고 있는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결혼 6년 차에 접어들 무렵 제 삶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남편의 실직이었고 그 끝은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파국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는 혹시 저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다면 절대 참기만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예요. 저희 남편은 공기업에 다녔습니다. 겉보기에 안정적인 회사였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기에 저는 남편이 갑자기 권고사직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 그냥 다 그만두게 됐어. 회사가 구조조정 들어갔대. 그날 이후 남편은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딸이 말을 걸어도 반응 없이 텔레비전만 보거나 잠을 잤습니다. 남편은 우울증 초기 증세를 보이고 있었고, 처음엔 저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래, 힘들겠지. 당분간 쉬게 하자. 하지만 문제는 그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출근하고 돌아올 때까지도 아이는 혼자 밥을 먹고 있었고, 집안은 늘 엉망이었습니다. 남편은 육아든 집안일이든 손을 대지 않았고, 자신은 병든 사람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회사에서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몸이 2개라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결국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도움이라도 불러야겠어. 그래서 주 2회, 하루 3시간씩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를 부르게 됐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 그 아주머니가 집에 왔을 때를 아직도 기억해요. 50 초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분이셨고, 자신을 김정숙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말수가 많진 않았지만 일은 아주 꼼꼼했고, 청소며 설거지며 다 조용히 처리하고 조용히 가셨어요. 저는 솔직히 안심이 됐습니다. 아이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집도 깨끗하게 유지되니 마음의 짐이 조금 덜어졌거든요. 남편도 처음엔 별말이 없었어요. 아주머니가 올 때면 잠옷바람으로 방에 들어가 있고, 일 끝나면 다시 나오는 시기였죠. 그런데 1~2달쯤 지났을 때부터였을까요? 남편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전에 없이 머리도 감고 옷도 제대로 입고 있었어요. 오늘도 도우미 아주머니 오시는 날이지? 이렇게 말을 걸며 스스로 집안일을 돕는 척도 했습니다. 순간 저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하고 안도했어요. 우울증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줄 알았고, 다시 예전의 그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 기대하게 됐죠.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시작이었어요. 저는 너무도 순진했습니다. 변화의 이면에 어떤 감정이 자라고 있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정숙 아주머니는 여전히 조용했고, 저도 굳이 말을 많이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의 얼굴을 마주칠 일이 없었고, 그녀는 언제나 제 시간에 와서 묵묵히 일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그녀와 자주 마주치기 시작했고, 심지어 제가 없는 날에 아주머니가 잠깐 들렀다 가는 일도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뭔가 물건이라도 두고 가셨나 싶었지만, 며칠 뒤부터 아주머니가 하루 전날 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셔도 정해진 날이 아닌데 오신다는 건 분명 무언가 이유가 있어야 했죠. 그래서 하루는 살짝 일찍 퇴근해 봤습니다. 아주머니가 오던 요일보다 하루 빠른 날이었지만 제 느낌은 틀리지 않았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용히 문을 열었는데 거실엔 아무도 없고 주방 쪽에서 2 사람이 나직하게 웃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도우미 아주머니였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확히 어떤 대화를 하고 있었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 자체가 이상했거든요.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들어가서 오늘은 왜 오셨어요, 아주머니? 라고 물었고 아주머니는 태연하게 내일 급한 약속이 생겨서 오늘 미리 왔어요 라고 했죠. 남편도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정숙 씨 바쁘시대라며 거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내심 나 자신을 나무랐어요. 내가 예민했나? 피곤해서 오해하나? 그런데 이상한 건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아주머니가 아예 정해진 요일 외에 주 3회씩 우리 집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따로 요청한 것도 아니고 도우미 회사에서 연락받은 적도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 그만 나가 있을까 해. 나가 있어? 어디를? 요즘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잠깐만이라도 나갔다 올게. 그 순간 저는 멍해졌어요. 그 말을 하는 남편의 표정엔 어떤 죄책감도 없었어요. 그저 편안하고 해방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첫날, 저는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밤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받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잘 도착했어. 걱정 마라는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그 메시지엔 도착한 장소도 함께 있는 사람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설마 남편이 정숙 씨 집으로 간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무섭고 불안해졌습니다. 딸은 아빠 언제 와? 하고 묻는데 저는 그 물음에 제대로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도우미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정숙 씨요? 아, 그분은 이번 주부터 계약 해지하셨어요. 자체적으로 사정이 생겼다고만 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나니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남편이 나가기 불과 며칠 전 그녀는 이미 일을 그만두겠다고 정리해 놓은 상태였던 겁니다. 그제서야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무기력한 모습이 거짓이었다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 그 시기부터 그 둘은 서로 위로하고 기대고 감정적으로 가까워졌던 건 아닐까. 그리고 제가 지쳐 있을 때, 딸을 돌보고 일하느라 집안에 신경 못 쓸 때, 그 틈을 타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조금씩 스며든 게 아닐까. 하루는 친정 엄마가 아이를 봐준다고 해서 저 혼자 퇴근 후 조용히 정숙 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서 20분 정도를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초인종 카메라에 잡힌 얼굴.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초인종 화면을 보더니 문을 열지도 않고 지연아,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얘기하자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문은 닫혀버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고 그가 그 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제게 남긴 메시지는 단 한 통. 당분간 나를 찾지 마. 나 좀 쉬어야겠어.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게 무슨 치료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니까요. 그리고 정숙 씨는 제 연락을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도우미 회사에서도 더 이상 연락처를 드릴 수 없다고 했고, 이후 그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딸 유나가 갑자기 묻더군요. 아빠 언제 와? 아빠 이제 우리랑 안 살아?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울컥했지만 아이 앞에서 눈물 흘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옆집 사는 선희 이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연 씨, 혹시 남편분 어디 계세요? 그녀는 며칠 전 이상한 걸 봤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남자가 정숙 씨랑 저쪽 끝 단독주택 골목에서 같이 나오는 걸 봤어요. 근데 서로 짐을 나르고 있었어요. 이사하는 것처럼.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무릎이 풀릴 뻔했어요. 짐을 나르고 있었다는 말은 단순히 거기 쉬러 간 게 아니라 정식으로 동거를 시작한 것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야? 유나랑 나 다 버리고 그 여자랑 같이 살겠다고. 답장은 오지 않았고 그 다음 날 남편의 번호는 수신 차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철저히 차단당하고 나니 비로소 현실이 뼛속 깊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의도된 이탈이었던 거예요. 저는 두려움 반, 분노 반의 감정으로 정숙 씨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망설임 없이 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이번엔 남편이 아닌 정숙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지연이에요. 현수 씨 아내입니다. 지금 아니면 얘기 못할 것 같아서 왔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문이 열렸고 거기엔 앞치마를 두른 정숙 씨와 편안한 옷차림의 남편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 둘은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저를 거실로 들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완전히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우린 서로 기대고 있어요, 지연 씨. 현수 씨는 내가 필요했고 나도 그 사람에게 기대고 싶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남편 쪽을 바라봤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날 이해하려 하지 않았잖아. 나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고 넌 계속 일에만 몰두했어. 남편이 처음으로 뱉은 그 말은 마치 모든 책임이 제게 있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가사도우미야? 제가 울먹이며 묻자 정숙 씨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쪽에서 날 선택했잖아요. 난 그저 기회를 받은 것뿐이에요. 저는 그 자리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딸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은 낯선 집에서 낯선 여자와 함께 편안함을 논하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정숙 씨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난 그저 기회를 받은 것뿐이에요. 그 말이 의미하는 건 뭘까? 그녀가 우연히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건 아닐 수도 있단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무서운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처음부터 남편과 짜고 친 건 아닐까?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노트북을 몰래 열어봤고 그 안에 저장된 오래된 이메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메일을 눌러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번엔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 내가 너 아프게 했던 그때처럼은 안 할게. 날짜는 남편이 실직 통보를 받기 바로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람이 바로 가사도우미 정숙 씨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둘은 이미 서로 알고 있었던 사이였고 정숙 씨는 단순한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남편의 과거 연인이었던 것입니다. 어쩐지 이상했어요. 처음 봤을 땐 너무 익숙한 분위기였고 남편이 처음으로 정숙 씨라고 부를 땐 입에 착 달라붙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으니까요. 그제야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우울증을 이유로 무기력한 척했고 저는 집안이 무너질까봐 애써 버텼습니다. 그 틈을 타 그 여자는 다시 그의 곁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여자의 이름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한동안 싸우고 집을 나갔던 시기, 다시 화해하고 집에 왔을 때 몰래 폰 문자를 받던 기억이 났어요. 사무적인 말투여서 별 생각 없이 넘겼던 그 이름이 바로 김정숙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의 실직, 무기력, 우울증, 그 모든 것들이 진실이 아니었단 사실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계획했던 걸지도 몰라요. 나에게 죄책감을 안기고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그 공백을 채울 여지를 그 여자를 통해 열어주려 했던 거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들을 모두 정리해 남편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선택이야. 그리고 다음 날 남편에게서 처음으로 긴 답장이 왔습니다. 지연아,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 봐. 나는 그냥 숨 쉴 공간이 필요했어. 정숙이 옛날부터 내 얘기를 가장 잘 들어줬던 사람이야. 이번에도 그랬고.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죄인이 아닌 것 같았어. 너한텐 언제나 내가 부족했고, 언제나 잔소리 대상이었잖아. 이젠 좀 쉬고 싶어. 그냥 그렇게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 말을 읽고 난 뒤, 저는 더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공허함. 그저 이 남자는 가정이 아니라 자기만의 해방을 택했을 뿐이라는 사실만 남았죠. 아이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만 더 이상 그런 사람과의 삶을 유지하는 건 제게도 아이에게도 해가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를 찾았고 이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생각 좀 해보자며 회피하려 했지만 이미 증거는 차고 넘쳤고 그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이혼 소장을 받은 뒤 남편은 처음으로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마주한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고 눈동자는 피로에 절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는 여전히 피해자인 척을 하고 있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가 보낸 이메일을 출력한 종이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 안엔 자신이 정숙 씨에게 의지했다는 고백이 있었고, 나를 잔소리 대상이라 표현한 문장도 있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난 그냥 그 선택을 받아들였을 뿐이야. 그제서야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한 그 흐릿한 눈빛이 저를 한 번 더 상처 입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가 너랑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단 것도 알고 있어. 근데 왜 하필 우리 집에 들어오게 했어? 제 물음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대답할 수 없었겠죠. 정숙 씨가 자발적으로 우리 집에 왔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녀는 남편의 요청이 있었거나 최소한 남편이 자신과 가깝다는 걸 숨긴 채 일부러 선택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제서야 기억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 회사 그만두기 직전 가사 도우미도 좀 알아봐야 할까? 라고 먼저 말을 꺼낸 적이 있었단 거. 그 말이 그땐 무심하게 들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연결돼 있었던 거예요. 그의 우울증도 무기력도 어쩌면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핑계였고 정숙 씨와 재회하기 위한 장기적인 설계였던 건지도 몰라요. 남편은 끝내 나는 그렇게까지 의도한 건 아니었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더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사람치고 너무 정교하게 포장된 도망이었으니까요. 그는 실직하기 전부터 정숙 씨와 연락을 주고받아 왔고 그녀가 도우미 일을 시작할 시점도 우연이 아니라 계획이었습니다. 정숙 씨가 도우미 회사에 이력서를 넣은 날과 남편의 권고사직 통보일은 불과 이틀 차이였고 남편의 컴퓨터엔 그녀와 주고받은 파일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안엔 집 구조, 아이 생활 패턴, 아내의 출퇴근 시간,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녀는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정말 제자리를 대신할 생각을 하고 왔었나 봐요. 옆집 선희 이모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정숙 씨 예전에 동네에서 남편분이랑 같이 산 적 있어요. 그 사람 이사 오고 몇 달 만에 현수 씨랑 소문 났었거든요.
다들 나이 차가 좀 나서 이상하다고 수군거렸어. 충격적인 사실은 남편은 그녀와 과거에 동거했던 적이 있었고, 제가 그걸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들의 재회는 사고가 아니라 의도였던 거고, 제게 남겨진 건 오직 딸 하나뿐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남편에게 사정하여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참 허탈하더군요. 결혼 전 회사에 포장 이모로 몇 달간 근무했었는데 그때 가까워졌었다고 하더군요. 혼자 자취하며 회사를 다닐 때 많이 외로웠고 호기심에 한동안 만났었다고 이실직고 하네요. 참 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럽고 10살이나 어린 여자를 만났다면 이 정도로 제 자존심이 무너지진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저는 정신적으로 완전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딸을 생각해서 다시 정신 바짝 차리려고요. 딸 유나는 이제 아빠에 대해 물어보지 않습니다. 대신 밤마다 저한테 꼭 안겨서 잠이 들어요. 그 작은 등이 제게는 너무 무겁고 또 따뜻합니다. 저는 이제 그 사람과의 시간을 후회하지 않아요. 다만 후회하는 건 제 자신을 오래도록 지워가며 그 사람을 지켜주려 했던 그 어리석음 뿐이에요. 이혼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마무리됐습니다. 그가 별다른 반발을 하지 않은 건 본인도 스스로 지은 죄의 무게를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제게 왔고 위자료도 크지 않았지만 받아냈습니다. 그는 처음엔 조금 버티는 듯 했지만 제가 정숙 씨와의 메일 내역과 사진, 도우미 회사와의 허위 신청 정황까지 함께 제출하자 모든 걸 포기했어요. 그렇게 법적으로는 끝이 났지만 감정적으로는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사람이 한순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제 자신이 너무도 무기력하게 속아왔다는 게 분하기도 했어요. 그 시기 저는 매일 새벽 3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딸 유나의 숨소리를 확인하고 창밖을 멍하니 보다가 해가 뜨면 다시 아무렇지 않은 척 출근했습니다. 엄마니까요. 한 집의 가장이자 한 아이의 보호자니까요. 회사를 다니며 겨우 버티던 어느 날 팀장님이 그러시더군요. 지연 씨, 요즘 얼굴이 좀 펴졌네. 그 말이 처음엔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그날따라 거울을 보니 피부도 좋아졌고 눈빛도 살아있더라고요. 아마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 이제 나도 회복 중이구나. 느끼게 된 게요. 그리고 그 즈음 남편에게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유나는 잘 지내? 혹시 나중에 얼굴 한번 보면 안 될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봐야 할 얼굴은 유나가 아니라 자신이 무너뜨린 가족의 얼굴이니까요. 며칠 후 정숙 씨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결말을 바란 건 아니었어요. 그녀는 그렇게 시작되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고 그 안에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라도 되는 듯한 장황한 변명이 이어졌습니다. 현수가 힘들어할 때 곁에 있어준 건 당신이 아니라 저였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처음엔 진심으로 도우려 했어요. 하지만 점점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하단 느낌이 좋았어요. 그 말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그들에게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기회였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지쳐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루에 2~3시간 자며 회사를 다니고 아이 유치원 챙기고 병원 예약하고 장 보고 남편을 위해 밥을 짓고 약을 챙기고 모든 걸 감당했으니까요. 그들은 그 틈을 탔습니다. 제가 지쳐 있었던 걸 자신들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빌미로 사용했어요. 사실 정숙 씨에 대해 조사하다 알게 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다른 지역에서 정신건강센터 상담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들뻘인 남자와 상담 관계에서 연인으로 발전해
가정이 깨졌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 현수만의 문제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서 제가 할 역할은 없고 이제 제 딸과 저만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만 남았어요. 요즘 딸 유나는 많이 웃어요. 이전엔 아빠가 없다는 사실에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이젠 제 품에서 편안하게 잠드는 아이를 보면 그 어떤 말도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엔 그저 이혼이라는 절차를 빨리 끝내고 싶었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재정비의 시간이었어요. 남편 없는 집, 도움이 없는 집, 온전히 나와 아이 둘만의 집, 그 안에서 제가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몰라요. 주말이면 유나와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혼자 있는 밤이면 음악을 들으며 오래 잊고 지냈던 제 취미를 되찾고 있어요. 그게 그림이든 책이든 커피 내리는 시간이든 어느새 저는 다시 저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지금도 누군가의 감정에 숨죽이며 살고 있었겠구나. 무너지기 전까진 절대 모르거든요.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무시하며 살아왔는지. 그래서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있다면 말해주고 싶어요.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도 좋지만 자신을 망가뜨리면서까지는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보다 우리 자신에게 정직해야 하니까요. 이제는 정말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아지려고 매일 연습 중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이 꽤 괜찮게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사람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던 경험 있으신가요? 혹은 누구보다 가깝던 사람에게 등 돌림을 당한 적 있으신가요? 이 채널에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 속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감정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습니다.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